실리콘밸리 사상가, 벤처캐피탈, 기업인 등으로부터 직접 인사이트를 듣는 밸리토크. 오늘은 드라이퍼 아시나 페리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페리하 대표님으로부터 실리콘밸리 역사, 그리고 한인사회, 기술이 바꿀 미래, 마지막으로 교육의 변화 모습까지 여쭤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챌린지는 대기업이 해야 될 일하고 중소기업 아니면 벤처기업이 해야 되는 일하고 영역이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벤처기업이 사실 크게 잘 돼야지 한국 경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의 사회는 이게 슈퍼 스페셜리스트가 돼야지 크게 성공을 하거든요. 하나에 대한 집념을 가지는, 그게 스티브 잡스고 그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자신감이란 게 본인의 의사소통을 손짓 발짓을 하더라도 제대로만 전달을 하면 이게 영어를 잘 하든지 못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배운 것도 많고 이제 뭔가 배우고 느낄 때쯤 되니까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노하우와 배움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는 거죠. 내일 죽더라도 오늘 진짜 해야 될 일은 진짜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조금이라도 차세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신. 예, 저는 원래 공대 출신이고요. 1978년 그 아버님 취업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이민을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고요. 그 당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왔으니까 공대 출신의 박사, 석사, 그리고 직장 생활도 기술 개발 쪽으로 한 5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MBA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자로서 공부를 하고 응용을 하고, 그리고 MBA를 하면서 제일 처음 비즈니스 쪽으로 좀 전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MBA 과정을 끝내고 나서 경영 컨설팅을 한 4년 하면서 마침 보스턴에서 실리콘밸리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1997년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벤처 캐피탈 쪽으로 그리고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인터넷이 슬슬 뜨기 시작한 게 1990년 초, 그러니까 벌써 7, 8년 후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첫 큰 버블이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왔었잖아요. 그때까지 그 실정을 이뤘지만 그전에도 벌써 벤처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됐었고 물가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 환경을 보면 인터넷이 뜨기 시작하면서 사실 인터넷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았습니다. 물론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훨씬 더 기대가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차세대 플랫폼으로 보고 이게 B2C, B2B 아니면 B2B2C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 당시에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이름 woman.com 이라는 회사가 이름 하나 가지고 상장을 할 정도로 그 당시 버블이 많았고요. 지금 사실 보면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거의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 컨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만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인터넷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치 때문에 회사의 펀더멘탈 매출이라든지 단단한 에셋이 없는 상황에서 상승을 하다가 다 무너졌고요. 그 반면에 지금은 회사 코어 비즈니스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기대치만큼 어떤 회사들은 기대치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하는 거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역사는 되풀이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유사한 비즈니스 개념들이 그 당시에 한 번씩은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은 제대로 된 회사들이 계속 독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는 경영 컨설팅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쪽 실리콘밸리 쪽으로 이사를 와서 첫해는 계속 경영 컨설팅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실리콘밸리에 와 보니까 모든 게 기술 기반이고 벤처 기반이고 해서 상당히 기회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는 기술자 출신의
경영 쪽으로 슬슬 눈을 시작하면서 접목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우연히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벤처 탕수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당시 97년 말에 아테나 테크놀로지 벤처즈라는 그 벤처 캐피탈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대로 한 22년 동안 뭐 투자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벤처 캐피탈 회사를 시작을 했을 때는 한국계 교포 출신의 벤처 회사를 창업한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한국계 투자자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이 이코시스템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시스템에서도 한국 분들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한국계 변호사 분들만 해도 몇백 명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대규모 법률 사무소에 대표 파트너로 있는 분들도 많고요. 벌써 저희들 뒤에 새로운 젊고 더 능력이 있는 이제 투자자들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요. 시드 펀드부터 시작해서 그로스 펀드까지 제가 볼 때는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는 누구 선배나 누군가가 야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술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하는 멘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기회만이 있으면 항상 대학생들 아니면 젊은 창업자들 심지어는 그로스 스테이지 그리고 투자자들까지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나서서 도와주고 나름대로는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더 잘 되는 친구들 계속 나오니까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한국계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이제 멘토십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열정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리콘밸리에 한국계 창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첫째, 우리 한인 그 이민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중국, 인도계를 비해서 그리고 숫자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그때는 심지어는 구글에서 개발자로 있는 한국 분들도 거의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구글에 거의 한 60명에서 한 7, 80명 정도의 개발자가 여러 레벨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5, 6년 동안 그런 대기업에서 가장 리딩한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제 같이 나와서 창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두씩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거의 100군데 이상의 한국 교포들이 창업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확률 게임이긴 하죠. 그래서 숫자가 많을수록 거기에 더 많은 회사들이 성공을 해서 좋은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창업자들이 많이 생겨서 크게 성공을 하면 자연히 성공하고 나서 그 후배들이 그런 분들을 보고 모델을 삼아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또 그 후배들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사이클이 생기지 않나 선순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더 빨리 더 많은 한국 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들자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멘토십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들 바쁘겠지만 자기 회사들 창업해서 키우는데 급급하겠지만 5%의 시간이라도 할애를 해서 후배들 자문을 한다든지 리드를 해준다든지 서로 도와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기하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분들, 특히 2세, 3세 실력자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1세, 1.5세들하고 다르게 본인들의 생계 급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본인도 일을 하지만 조금 더 사회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조직 중에 하나가 CKA, Council of Korean Americans 라는 그 범미국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멤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법률계
그리고 퍼블릭 서비스 등등 아주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제 한국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서로를 밀어주는 그런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인플루언스, 영향을 한국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미국에 있는 교포들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는 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사실 새로운 문화를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좋은 점을 추려서 그걸 키워서 다시 역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하고 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건 당연히 오고요. 그보다 더 다음 세대로 미국, 한국을 추려서 더 좋은 점을 사실 한국이 받아들일 점이 많고요. 역으로 또 한국이 또 그만큼 잘 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또 미국에 있는 교포들을 위해서 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한류 같은 요즘 한국에서 그 자그마한 한국 회사에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한류 심지어는 영화계까지 상상을 못할 정도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역으로 미국에서 이제 크게 성공한 교포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양쪽 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1세대, 1.5세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아주 크게 성공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신감 때문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브랜드 측면에서 전 세계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고, 또 둘째는 한국 문화가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겸손해야 되고 본인이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으면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란 게 본인의 의사소통을 손짓 발짓을 하더라도 제대로만 전달을 하면 이게 영어를 잘 하든지 못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이지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그 실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라는 걸 잊지 않고 나가서 글로벌 사업에 임하면 훨씬 더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챌린지는 대기업이 해야 될 일하고 중소기업 아니면 벤처기업이 해야 되는 일하고 제가 그 영역이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자기의 브랜드를 키우고 애셋을 키워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을 국내뿐만 아닌 전 세계로 나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게 딸려오는 베이직한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똑같겠지만 영역이라든지 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벤처기업에 상당히 오래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벤처기업이 사실 크게 잘 돼야지 한국 경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 실업률이잖아요. 왜냐?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업들 취업에만 생각을 하다가 대기업도 에피션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플로이들을 많이 뽑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기회는 계속 줄고요. 근데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국내뿐만 아닌 해외로 급성장을 하고 성장을 한다면 새로운 직장 창출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브릭앤모터 비즈니스보다는 디지털 이코노미 쪽으로 훨씬 더 많은 그 인원들이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코노미가 제가 볼 때는 브릭앤모터 이코노미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률도 훨씬 더 빠르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엔타이 에이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제 80, 90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뭐 100세, 110세, 120세까지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세월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은퇴해서 뭐 할까 생각하기보다는 제2의 커리어, 영역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영역이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네트워크를 통해서 후배들 잘 멘토링 해줘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은퇴 생활이 훨씬 더 지금까지의 커리어보다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보면 그런 분들 사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배운 것도 많고 이제 뭔가 배우고 느낄 때쯤 되니까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노하우와 배움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후배들 계속 멘토를 해주고 도와주고 짬짬이 투자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그래도 아주 어릴 때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미국 와서 정신없이 고등학교 생활하고 대학교 생활을 했지만 차라리 그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생겼거든요. 너무 일찍 왔으면 한국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비교 안 될 테고 또 너무 늦게 와버리면 미국 생활 쫓기다가 또 비교를 할 수가 없을 테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유일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낀 게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본인들뿐만 아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뭐냐? 다들 아시다시피 선행 공부를 해서 학교 성적이 좋게 나오고 그리고 다들 하는 피아노라든지 발레라든지 등등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첫째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하지만 이 부모하고 자식의 차이를 두는 대화가 아닌 너 밥 먹었니 숙제했니가 아닌 동격으로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어릴 때 사고방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그걸 격려를 해주고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이게 왜 좋은가 하니 사고방식을 첫째 개발시키고요. 둘째는 본인 PR,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래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영역이든지 성공을 하려면 IQ는 어느 정도만 가면 돼요. 그 나머지 성공의 요소는 EQ거든요. EQ에 포함되는 부분이 본인의 PR,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이슈를 잘 파악을 해서 활용을 해서 서로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급하게 테이크아웃해서 저녁을 먹더라도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30분이든지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친구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계속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누라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둘째는 이 열정을 키워라. 많이 듣는 이야기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여러 가지를 시키면서 애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격려를 하면서 계속 키워줘야 되는 그리고 깊은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격려를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보면 이게 그 부모 자식들이 잘하는 게 아니면 야 그건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애가 곤충 채집에 정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야 그 지집한 걸 왜 해? 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사주면서 계속 격려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영역에 진짜 그 누구보다 차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 사실 오늘날의 사회는 이게 슈퍼 스페셜리스트가 돼야지 크게 성공을 하거든요. 하나에 대한 집념을 가지는 그게 스티브 잡스고 그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래서 전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미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힘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모르냐? 그런 분들은 또 한국 문화에 닿게 또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오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1.5세, 2세 자리를 잡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분들도 힘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이라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세 2세들 위주로 모여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100만 불 정도 모금을 해서 이 좋은 조직들 나눠주면서 계속 카패시티 빌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하고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고요. 그리고 둘 다 이제 학사과정, 석사과정 같이 하면서 6년 같이 지냈고요. 그리고 일찍 결혼을 했죠. 그리고 평생 이제 같이 있으면서 서로의 성격과 인생을 같이 다듬어 가면서 한 생활을 살아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부분은 이런 말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와이프가 Life is not about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It is rather about learning how to dance in the rain. 와이프가 암 4기로 지난 8년 동안 고생을 할 그 와중에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이라는 그 조직을 공동 창설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오르는 이 위치까지 올려놓은 그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암 4기쯤 되면 힘들어서 그냥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렸을 텐데 그 반대로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진짜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조금이라도 차세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정신 사실 저도 되게 많이 새로 인식을 했고 그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원동력이라 그러면 실패를 해도 그걸 감싸주는 열심히 해서 배울 수 있는 실패를 했다면 그건 진짜 야 좋은 경험이다 다시 밀어줄게 하는 그런 문화. 이 팬데믹이 엄청나게 큰 경제 우리 생활에 타격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로 이 디지털 이코노미가 오는데 10년을 더 단축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는 추세를 보면 그러면 어떤 영역들이 있겠느냐. 당연히 클라우드 썸띵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사업들, AI가 없이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계속 올 가능성이 많다. 모든 영역이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떤 팀들이 어떤 DNA를 가지고 계속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냐? 그걸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